보고 오시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풉니까? 아니, 당연히 책 보고 풀겠지. 상상해서 풀진 않겠죠. 제 말은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지금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이 이론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론을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푸시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잘 풀립니까?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실력이라고요. 그게 실력. 문제 됩니까? 대신에, 봐봐요. 전 범위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잘 풀리듯이 시험장에서 문제가 잘 풀리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뭐 해야 된다? 자꾸 단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단축하는 연습을. 그래서 이론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실력이라니까요. 그게 실력. 그래서 그 시간을 자꾸 단축을 해야 돼요. 단축. 공법은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압축 강의를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수업 범위가 제가 어디까지 수업을 하고 있냐면 용도 지역부터 용도지구 용도 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압축 강의 공법, 수험공법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압축 강의 해봐야 10분도 안 되죠. 10분 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신하는데. 그러면 그걸 듣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게 뭘 듣고 문제를 풀으라는 것은 그걸 들었을 때 이해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실력이 이만큼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밑바닥에 있는 걸 뭐 해야 돼요? 끄집어 올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개론할 때는 개론도 마찬가지로 내일 문제 푸는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만큼을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책과 강의를 가지고 후룩 듣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심화 강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죠? 근데 심화 강의를 갖다 무시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야, 무슨 말 하는지는 한 개도 못 알아듣겠는데? 저런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나? 지인은 배웠다고 하는데,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괜찮았다니까요. 과목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럴 때는 그 파트는 뭐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핀셋으로 딱 끄집어내. 그래가지고 뭘 들어? 심화를 들어. 심화를 들은데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칼로 오려버려, 그냥. 아니, 버리라, 이 말이야. 지금 버려야 돼요, 이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잖아. 왜냐면 우리가 강의를 지금 여러분들 요 계신 분들은 강의를 몇 번을 5번 들었다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생소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게 알아지는 날은 안 와요. 어차피 시험장은 그거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세요, 그거는. 그거 버려도 돼, 안 돼? 되잖아. 물론 난 수석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뭐가 안 돼. 수석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요즘 수석 합격자 발표 안 하거든요, 요즘은. 수석 합격자 발표 안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효율성을 띠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법은 저는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수험농부 특강 들으신 분들은 국회법에서 오늘 시험 범위 나가는 것만큼의 특강을 들으면 한 2시간 하면 다 들을 겁니다. 저는 그걸 갖다 들으면 설명도 하면서 하니까 그걸 하고 하면 좀 더 다져지지 않을까. 그러고 안 되면 끝나고 나서 복습할 때라도 이렇게 한번 쭉 보고 이렇게 하시면 저는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국회법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국회법을 또 한번 수험남용법 특강 했던 그 중에서 압축 강의를 수룩 국회법이 1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그 다음에 개발법 끝나고 나면 또 듣고 그럼 그게 모아져가지고 또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시간을 세이브하고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는 여유를 아마 줄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저는 조금 여러분들 효율적인 시간을 안배해서 좀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1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뭘 막는다? 확산 방지. 시가화 방지면 뭐예요?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국장이 관리기구로 결정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뭐 방지? 시가화 방지. 확산 방지면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방지면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장이 관리기구를 정한다. 관리기구를 정하는 거 맞죠?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가. 시가 조정구역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시도. 국장이 하려고 그러면 뭐하고 연계돼야 돼요? 국가계획과 연계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답은 2번이네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과 인접토지에 대해서 해수부 장관 1제곱킬로미터 이상, 시도지사 1제곱킬로미터 미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주기 위해서 도시 안에서 식생이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도 대도시가 관리계획으로 지정하죠.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입체 복합구역, 입체적 활용을 위해서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기반세력 구축이 필요하면 도시공객 시설이 결정된 토지 전부 일부를 입체 복합구역으로 누가 지정할 수가 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한다라고 법조문을 합니다. 국장시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입체 복합구역은 관리계획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죠? 2번이 틀렸네요. 2번 들어갑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산, 확산 아니라니까. 확산 방지면 뭐야?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이기 때문에 시가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계획적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도는 맞네. 관리계획도 맞네. 유보기간이 몇 년? 그죠. 틀렸죠. 시가 조정구역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 여러분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가 뭔 말이에요? 비도시군계획사업이죠. 그죠? 일부 행위는 원칙 안 되는데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있습니까?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그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합니까? 플러스 1일이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종교시설은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서 기존 면적의 2배까지는 증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부지 조성은 안 돼요. 그죠? 2배는 맞아요? 네. 다 틀립니다. 3번. 3번이 옳죠? 한번 한번 볼까요?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은 도시군계획사업과 비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나왔네요.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 안 되는데 국방상공위상 사업 시행이 불가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을 하고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하면 뭐 받으면? 그냥 되죠. 허가가 아니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축사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는 경미한 간이 건물이라 하더라도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경미해도 신고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허가 받아야 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의 신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가 없다. 신축 안 되죠. 뭐만 가능하다고요? 증축만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기존 건물과 동일한 용도, 규모 범위 안에서 현상 유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개축, 재축, 대수선하는 것은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가능하다. 4번이 완벽한 문장이네요. 소규모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생업이죠. 농업에 이용되는 간이 건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하는 게 아니고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한다. 답은 4번이다. 4번. 역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도시 군계획 사업은 제한 없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원칙 금지, 제한 이시 할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제한 없이가 아니고 이시. 도시 군계획 사업 가운데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셋 다 할 수가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의 정축, 공용시설의 설치는 허가 받으면 할 수가 있다.
있다. 3번이 완벽하네요. 4번에 시가와 초중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시가와 초중구역을 지정한 국장 또는 시도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네? 응?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시가와 초중구역을 지정한 국장 또는 시도한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죠. 광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고 개발 행위를 할 때라고 추상적으로 나오면 됩니다. 일부 행위에 한해서입니다. 일부 행위에 한해서. 틀렸습니다. 지정권자한테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시가와 초중구역 지정할 때, 요거는 이제 기득권 보호에 놓는 거네요. 우리가 관리계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지역도민 고시면 효력 발생인데 그 전에 착수한 공사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냥 단 시가와 초중구역이나 수안자원보호로 지정되면 3개월 안에 뭐하고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시가와 초중구역 지정 당시에 공사 사업에 착수한 자는 특광시장의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3개월 안에 뭐하고 신고하고 할 수 있죠. 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3번. 5번. 혁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 혁신구역은요, 기본계획에 따르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대규모 시설의 이전이나 유휴 토지 이런 데다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은 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주요 기반시설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구조나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용이 필요한 지역은 복합용도구역입니다. 도시공격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10년이 지나가지고 해당 시설의 개량이나 정비가 필요하면요, 입체복합구역입니다. 야는 입체복합구역이고 야는 복합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답은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 1번이 되겠습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대답만 예의하지 말고 자꾸 밀린다. 여러분. 힘들다.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진짜.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노. 수험생의 하루는 힘듭니다. 하지 말자는 내 처음에 11월 달에 하려고 시작해가지고 그래. 내 말 들었으면 편안하게 지금 여름에 에어컨 하게 지금이 학원이 제일 시원하죠. 에어컨 빵빵하게 넣으지 밖에 나가서 놀러 갔다 피서 갔다 이러면 피서가 아닙니다. 그게 개고생이죠. 개고생. 계곡에 가서 시원하다고 하는데 너 그게 왜 시원한지 난 모르겠어요. 계곡에 나도 가봤거든요. 덥어 죽는다. 엄청나게 덥죠. 그늘 있으면 시원합니까? 계곡에 가가지고 올라갈 때 내려올 때 한번 생각해봐라. 죽는다. 그날. 그죠? 어디가 제일 시원합니까? 집이죠. 집이 제일 시원합니다. 집에서 홀딱 벗고 좌로 세 바퀴, 왼손에 리모컨, 오른손에 맥주는 나 술 먹으면 안 돼. 죽습니다. 왼손에 리모컨, 오른손에 에어컨 들고 좌로 세 바퀴, 우로 세 바퀴, 앞으로 두 바퀴. 어저께 토요일에 영화를 5편을 봤습니다. 5편. 너무 좋더라고요. 5편 봤습니다. 5편. 영화를. 그 영화 보면서 제가 여러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노. 얼마나 힘들겠노. 영화 5편 봤습니다. 5편. 자, 요즘 그 넷플릭스하고 그 있잖아요. 그죠? 너무 좋던데요. 영화는 무한정 볼 수 있으니까. 시리즈물을 하나 봐야 되는데 지금 밀린 거 많아가지고 이번 주말에는 시리즈물을 한 15부작짜리를 한번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15부작. 연속해서 볼 때 되게 좋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 되게 좋던데요. 10부작, 15부작 이런 거 보고 나면 와,
머리가 띵한 게 멍해지면서 자, 6번 혁신구역과 여러분들 시험 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시험 치고 나서 제가 뭐가 재미있었는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구역과 혁신계획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혁신구역은 공간 재구조학의 결정권자가 지정한다. 맞습니까? 혁신구역 지정권자 누구예요? 공간 재구조학 결정권자. 맞죠? 공간 재구조학 결정권자가 원칙, 시도, 예외, 국장. 혁신계획이란 계획입니다. 계획 이번에는 행위자라는 거죠.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공간 개발을 목적으로 혁신구역 안에서 토지용이나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 계획으로 결정하는 관리계획을 혁신계획이라고 부르죠. 다른 법에서 아이고 니 위험하다, 니 조심해야 된다. 다른 법에서 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공간 재구조 계획을 의제하고 있으면 혁신구역 지정하고 혁신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혁신구역은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지정할 수가 없다 이랬잖아요. 그죠? 3번이 틀렸습니다. 국장시도가 혁신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간 재구조하게 결정을 할 때 관계행정위원과 협의하는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답변해 주는 기한이 며칠입니까? 10일. 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복합용도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까요? 7번은 국회법령상 혁신구역 안에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거. 자, 그림 떠올려야 돼.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하려고 그러면 주택법에 따르는 주택의 배치나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됐죠? 단지 아래 뭐가 있고요? 조성이 있죠? 그죠? 앞에 뭐가 있고?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안의 조경은 어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지하에는 뭐가 있고? 입구에는 그죠? 그 다음에 앞에는, 뒤에는, 문 앞에는 됐죠. 아닌 거는 지금 나왔는데요. 2개. 니은하고 미음. 그냥 이건 암기입니다. 이런 거는 암기가 뭐 단순 암기라서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암기해 주시면 만족했나 싶습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이 있는 1번이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8번. 복합용도구역입니다.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어요. 이번에는요.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해당하는 것은이죠. 기본계획에 따르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은 뭐야? 이거는 혁신인데요. 혁신. 산업구조나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용이 필요하면 복합이죠. 노후 건물이 밀집해서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것도 복합 같은데요. 주변 지역의 정비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해서 기반 시설의 복합적 토지용이 필요하면 입체 같은데요. 그래서 복합 용도구역은 니은하고 디귿 같은데요. 디귿 같은 경우 니은하고 디귿이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외우셔야 됩니다. 어디에 뭐가 지는데 왜냐면 섞어버리면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까요? 자, 국회법령상 복합용도구역과 복합용도계획에 대한 설명이 나타낸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구역 안에서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 즉 행위제한이죠. 행위제한은 복합용도구역은 행위제한은 뭘 한다?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하고 혁신구역은 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합니다. 복합용도계획이란 것은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문화, 의료,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 안에서 건물의 용도별 구성 비율이나 건별 용적률 높이 등 각종 제한 해상을 따로 정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관리계획을 복합용도계획이라고 한다. 좋은 말이죠. 용도지역이 용도지구나 도시공격시설이나 지구단위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복합용도계획에 포함이 된다. 맞다.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혁신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도시, 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입체 복합구역을 정하면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입체 복합구역은요, 공간 재구조 계획으로 결정 단독으로 할 수는 없죠. 항상 뭐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예, 그럴 때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공간 재구조 계획의 결정권자가 해줘야 됩니다. 답은 5번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 다음 10번 들어갑니다. 국회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입체 복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을 물어봤네요. 있는 거. 1번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면 뭐야? 혁신인데요.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뭐야? 복합인데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준공이 됐는데 10년이 지나가지고 개량 정비가 필요하니까 뭐야? 입체 복합구역이죠. 주변 지역의 정비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의 복합적 이용이 필요하면 뭐야? 입체 도시 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답은 5번 같은데요. 찍어줘요. 그 다음에 11번 행위전이네. 행위전. 입체 복합구역과 그 행위전,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 제한에서 가지고 도시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은 계획관리에서 허용되는 거. 건폐율 150, 용적률 200. 그 다음에 가로구역은 150. 일조권 확보의 높이 제한에서는 200입니다. 그거 같은데 혁신구역과 입체 복합구역을 함께 지정할 때는 공간 재구조 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함께 할 때는 공간 재구조 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2번 입체 복합구역 안에서 도시공객시설과 도시공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어디에서? 계획관리에서 허용되는 범위라죠. 맞습니까? 네. 입체 복합구역에서 시설과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4번에 도시공객시설과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용적률은 얼마? 200. 입체 복합구역 안에서 시설과 시설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가로구역입니다. 높이 제한에서 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몇 프로? 150.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얼마요? 200. 그래서 5번이 잘못됐네요. 5번. 끝.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행위전의 특별규정입니다. 특별규정. 자, 특례조항인데 이거는 뭐 단독 출제라기보다는요. 지문에 섞여서 나오든지 단독 출제가 된다 그러면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버렸는데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가 나올 거냐면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행위전의 특례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그거는 연면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까지 문제의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연면적을 물어보면 뭘 줄 거냐면 용적률을 줄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이론적 배경은 이래요. 하나의 대지가 용도지역이 두 군데에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행위전을 정하면서 가지고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100평입니다. 이하인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하냐면 가중 평균값을 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대지로 흡수가 됩니다. 단 도로변을 따라서 띠 모형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친 필지는 660으로 봅니다. 660. 그리고 녹지지역에 걸치면 항상 가까우로 가고 녹지의 면적이 330여일 때는 가장 넓은 대지로 흡수가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나오거든요. 자,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건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 규정을 추가 적용하고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가 뭘 정하냐면 고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추가적으로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이 나오면 계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계산 문제. 근데 그 계산 문제가 안 나온 지가 옛날에는 진짜 몇 년 됐는데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 훨씬.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문제가 거의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일단 문제는 제가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요거 볼 때 계산 문제 풀 거거든요. 풀 건데 연면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하여튼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뭐 하면 된다? 합산. 결론은 합산입니다. 합산. 더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아닌데 특례가 있어야 되는데 요 앞에 있나? 뺐나? 그럴 리가 있나? 이 책이 어떤 책인데 98페이지 안에 모든 걸 다 담았는데 줄이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100평, 330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죠.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중 평균값을 냅니다. 건축 제한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적으로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행위 제한은. 그리고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가 고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받고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물만 방화지구의 행위 제한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가 나오면요 각각이거든요. 3번에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용도지역 관한 규정을 정하는데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로서 그 면적이 100평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넓은 용도적으로 흡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규정이 여러분들 중에서는 조금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걸 기본 이론 과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초보자들에게 설명한다는 심정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하면 안 되라는 표정이라서 안 하랍니다. 할까? 하지 말까? 할란다. 자, 시간이 돼, 시간이. 이거 설명할, 5분이면 설명하거든요. 자, 잘 들어봐요. 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될 건데, 만약에 출제가 되면 출제 의도를 아셔야 돼요. 출제 의도. 출제 의도부터 내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진짜, 11월 때는 기본 이론 설명하듯이 출제 의도부터 해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지를 갖다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요. 우리가 이만큼의 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라고 할게요. 도시. 이게 도시지역이면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내부는 어딘가는 주거지역이고 어딘가는 와, 잘한다. 주상공동인 줄도 알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상업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좌측으로 간다니까요. 우리 학원에서. 그러면 어디로 바뀌어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죠. 한없이 상업지역은 아니니까 어느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과 공업지역 등등을 경계선을 잘라줘야 돼, 안 잘라줘야 돼요?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도 경계선이 잘려져 있겠지. 그죠? 그러면 경계선을 자를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경계선을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자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자라고 자. 자를 가지고 잘라버린다고요.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자를 때 내 친구가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이씨 그게 내 친구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대고 확 잘라버린다니까요. 물론 그 경계선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요. 도로 또는 하천과 같은 경계선을 이용해서 자르지 그죠?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자르지는 않고 확 잘라빈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어떤 토지가 나오냐면요. 이런 토지가 나와요. 이런 토지가.
요런 형태의 토지가 나온다고. 요렇게. 한 필지인데 저렇게 잘리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토지는 문제가 안 되죠. 여기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토지들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걸 자 확대할게요. 요 토지를 확대하는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요 전자칠판을 전체 토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이런 형태의 1번지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토지가 용도지역의 경계선이 이렇게 잘려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주거지역에 속해 있고요. 여기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상업지역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1000제곱미터 중에서 주거지역에 속한 부분의 면적이 700, 상업지역에 속한 부분의 면적을 재보니까 300제곱미터가 이렇게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단 말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전이 몇 개 있냐면 3개라고. 뭐 건축제한 또 건폐율 또 용적률이라고. 그럼 야는 어디의 행위전을 적용하느냐가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나대지가 있을 때. 자, 상업지역은 숙박시설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주거지역은 숙박시설이 안 돼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상업지역은 이종건설이 자유예요. 근데 주거지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허용이 되고 이 주거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이면 이종은 손도 못 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토지 활용도가 극과 극인 거야. 건폐율이 달라요. 5657에 9887에서 건폐율이 달라. 뭐 다르고 용적률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한 필지가 행위전이 몇 군데가 붙어요? 2개의 행위전이 붙는 거예요. 2개의 행위전.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해줘야 되나,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겠죠? 네 알아서 해라라면 야는 어디 행위전을 적용받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거 네 생각이고. 그죠? 그러니까 요 행위전에 정리가 필요하다고요. 정리. 이 정리를 안 해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요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문제인데 방법이 2개 있어요. 2개. 하나는요. 뭘 하면 되냐면 필지를 분할해 버리면 돼요. 1-1번지, 1-2번지. 1필지 1대지 원칙. 여기 이제 그러면 1-1번지가 되면 700제곱미터, 주거지역에 있는 700제곱미터가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지가 되는 거고, 상업지역에 있는 1-2번지가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필지를 뭐 하면 된다? 분할하면 돼요. 분할하는 것은 법에 규정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소유자가 분할을 하라라고 하니까, 내지는 분할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데, 소유자가 하는 이야기가, 야, 토지가 뭐 1000제곱미터인데 이게 뭐 1000평도 아니고 300평 가까이 조금 넘는데 이거 가지고 이걸 갖다 2개로 쪼개가지고 활용하면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있고 용적률 있고 이래 따지고 하면 이거 그죠? 효용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안 한다. 분할 안 할 거다. 라고 할 때 이제 드디어 문제가 제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한다라고 하니까 하나의 대지 안에서 하나의 대지, 1번지 하나의 대지 안에서 1필지 1대지 원칙. 용도지역이 몇 군데 걸쳐요? 2개 이상이 걸치죠. 그러면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면? 330제곱미터. 100평이죠. 이하면 건폐율하고 용적률 어떻게 한다고요? 가, 중, 평균값을 내고 건축 제한은 어떻게 한다고요? 책 봐라. 그죠? 가장 넓은 대지가 속한 용도 지역으로 흡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문제 됩니까? 자, 그래서 필지 분할을 안 해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가중 평균값을 내는데, 자, 주거지역에 속한 부분의 조례를 보니까 건폐율이 만약에 얼마로 되어 있냐면 50으로 되어 있어요. 50.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얼마로 되어 있냐? 용적률 합시다. 용적률이 더 편합니다. 뭐래 똑같아요. 자,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이 여기 3종 일반주거인데 조례에서 200으로 줬어요. 200으로. 상업지역인데 조례에 보니까 용적률이 500을 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소유자 갑이 이 대지를 활용해가지고 여기다 건물 지을 때 시험은 이렇게 됩니다. 연면적이 얼만데? 이름으로 봐요.
그럼 연면적을 가지고 이제 시험 답을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용적률을 갖다 줬죠. 각각에 맞는 용적률. 주거지구 용적률 얼마? 상업적은 얼마? 500. 대지 면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330 이하죠. 가장 작은 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 제일 작잖아. 상업지역이 얼마야? 330 이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연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뭘 잡아내야 돼? 연면적을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 용적률을 알아야 될까, 아이가? 그 용적률을 알려고 하니까 용적률을 뭐 한다고요? 가중평균값을 낸다니까요. 가중평균을 해라고. 산술평균이면요, 200 플러스 500 나누기 1을 하면 이게 산술평균이 된다고. 어? 그죠? 근데 무슨 평균? 가중평균이라고. 이 가중치가 다르다고. 그래서 용적률을 잡아라 이러니까 용적률은 뭐 분해? 용적률 공식.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뭐 비율? 연면적 비율 아이가. 그죠? 대지 면적이 얼만데? 1000 아이가. 1000. 1000분의 연면적을 잡아내는데 연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문제란 말입니다. 가중평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A에서 쓸 수 있는 연면적이 얼마인데니까 대지 면적의 몇 배? 2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잖아. 대지 면적의 몇 배? 5배를 연면적으로 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체 연면적이 얼만데? 2900인데 이걸 뭐로 나눠야 돼? 대지 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가중 평균값이 나온다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적용받는 용적률은 얼마가 된다? 290%가 되는 거예요. 290%. 그러면 대지 면적, 그러니까 뭘 용적률을 물어봤거든요. 용적률을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전체 대지에서 얼마만큼? 2,900만큼을 연면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연면적을 물어봤다. 그러면 2,900. 용적률이 얼마인데? 이렇게 물으면 290%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에다가 대지 면적을 곱하고 그러기에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해보니까 어차피 대지 면적을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대지 면적끼리 뭐 하니까? 약분을 하는 거예요, 약분.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두 개를 뭐 하면 되네? 합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을 때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 2,900이 되고 건축 제한은 330 이하면 가장 넓은 대지로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게 도면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인데 어디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 건축 제한은 어디를 받아요? 가장 넓은 대지인 어디? 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 못 지어요. 주거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뭘 하는 게 낫다? 잘라버리는 게 맞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산부.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합산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할게요. 근데 330 이하까지만 언급이 있고요. 법에 330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법에. 봐봐봐. 아까 봤던 그 조문 한번 봐봐요. 가야 되는데 330을 뭐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냐면 손동부 책 보세요. 이하는 있는데 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초과에 대한 언급이 없죠. 330 초과할 때는 어디 갈 것인가 문제 얘기거든요. 자,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니, 안 끝나. 봐라니까 좀. 330을 초과하는 걸 내가 숫자로 입증할 테니까 봐라니까. 만약에 야가 700이 아니고요. 600이에요, 600. 만약에 600. 상업지역이 400 제곱미터. 그리고 조례에 따르니까 건폐율이 200% 똑같아 하고 용적률이 얼마? 500% 똑같아. 330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초과하고 있잖아. 하나의 대지니까 연면적이 얼마인지를 잡아야 될까, 아이가? 그렇겠죠? 330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자 알아서 가면 돼요, 각자 알아서. 각자 나오는 면적을 합산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A에서 쓸 수 있는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대지 면적은 600이고 용적률이 200이니까 얼마? 1200.
여기 쓸 수 있는 게 얼마인데요? 대지 면적은 400이고 용적률 500이니까 2000. 그럼 전체 연면적을 물어보거든요. 이 대지에서 330을 초과하지만은 전체 연면적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연면적은 뭐 하는 거예요? 합산이에요, 합산. 바닥. 연이란 말이 합이잖아요. 그죠? 얼마인데? 3200. 끝. 그러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330 이하냐 초과냐가 구분의 실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게. 어디에서는 실익이 있냐면 건축 제한에서 실익이 있는 거야. 건축 제한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지으면 주거지역에 적용을 받아요. 아까는 330이 안 될 때는 가장 넓은 대지로 뭐 됐다? 흡수가 됐죠. 근데 지금 흡수가 아니고 여기서 지으면 상업지역의 건축 제한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건축주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건축주면 건물은 어디에 짓냐면요. 상업지역에서 적합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용적률을 얼마로 해가지고 연면적을 얼마로 해가지고 2,900으로 해서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쫙 올려버린다고. 주거지역은 빈 공터로 놔둬버리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건축사들이 뭘 하냐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건축사들이 이런 걸 잘하거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시험은 연면적만 시험에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그 결론은 뭐냐? 330 이하도 뭐 했고 합산. 초과도 뭐 했다? 합산. 그래서 이거 넣으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연면적을 물어봤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해라? 합산해라. 거의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교차 검증을 한번 해본 겁니다.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네요. 원래 알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괜히 했다 이럽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봐봐요. 335에 대한 초과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특례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별표 찍기 하나 있죠.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중첩되는 게 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중첩된다는 말은 자, 여러분들, 자, 봐봐요. 관악산 밑에 예술마을에 갔더니만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지역지구역이 세 개 다 붙어 있을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행위제한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용도구역으로 푸는 겁니다. 행위제한이 충돌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지역, 지구 구역이 다 지정되는 바람에 그럴 때는 어디로 간다? 용도구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2번 별표. 이걸 시험에 객관 지문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문제를 2개 풀었거든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오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오면 용도지구, 용도지구 안에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중요합니다. 이 문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과 시행령의 조례 개정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건물이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옛날 규정하고 현재 규정이 부적합하게 됐다 하더라도 뭐는 할 수 있다? 재축이나 대수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된 걸 적용 안 합니다. 하지만 정축과 개축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문제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특례 조항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문제 풀어볼까? 1번. 국회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에서는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에서는 농지증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녹지지역 안에 농지로서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다. 농지증 발급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기존의 건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됐다 하더라도 뭐나 할 수 있다? 재축은 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맞죠? 재축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 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존의 건물이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됐다 하더라도 종전 용도로는 계속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종전 용도로 쓸 수는 있죠. 용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법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종전 용도로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이거. 다시 한번 더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도시에서는 도로법 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에서는 농지법에 따르는 농지청 적용 안 한다. 하지만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그러하지 않다고. 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면 뭐예요? 시설부지죠. 그죠? 그래서 그러하지 않다가 아니다. 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않다. 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농지청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발급받는다. 그래서 문장 끝을 제가 잘못 읽었네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3번하고 5번 지문을 한번 볼래요? 3번, 5번. 법령이나 조례의 재개정으로 기존 건물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됐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재축은 할 수 있다. 그죠? 증축과 개축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문장이 되게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1분이면 돼. 1분. 1분. 1분이면 됩니다라고 하면 눈빛이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마. 하지마 이런 표현 나온다니까. 지문으로 몇 번 나왔어요 이거.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봐봐. 어떤 지역에 나대지가 있었거든요. 나대지가 뭐야? 나는 돼지다 이거지. 나자가 무슨 나자요? 버스를 나자. 그러니까 건물이 없는 돼지가 나대지입니다. 건폐율이 50이고요. 용적률이 200%인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대지의 소유자가 건폐율 50이니까 건축 면적 50. 연면적 200 해가지고 4층을 지었습니다. 썼어. 다 지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15년으로 할게요. 2017년에 조례가 바뀌었어요. 법과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행정구역이 바뀌었어요. 동네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50 이렇게 바뀌었어 이게.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싹쓸이가 됐어요. 싹쓸이. 싹쓸했어요. 싹쓸. 싹쓸하니까 뭐가 떠내려갈까? 돼지가 떠내려가진 않겠지. 그죠? 오래된 것이. 그죠? 싹쓸이 언제 했냐면 2025년에 싹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이제 나대지에다 지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많이 봅니다,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시골에 보니까 산사태 나가지고 주택이, 그리고 유튜브 이름 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저 어딘가 보니까 눈이 녹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에서 어마무시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동네 전체를 갖다가 하나 싹 밀어버리는 거 안 보셨나요 혹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건축집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나 개정됐어요? 그럼 이 건폐율이 50이에요? 40이에요?
얼마? 그래. 50이란 말이에요.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기존 건물이 부적합하게 됐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재축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축할 때는 50을 적용받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야가 임의로 뭐 해버렸다? 임의로 철거를 해버렸어요. 임의로 철거. 그러면 건폐율 얼마야? 40이다 이 말입니다. 뭔만 줘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뭐는 가능하다. 재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괜찮다. 왜 이러니까 재축이 뭐냐면요. 건축비서 오잖아. 재축은 기존 건물이 뭐 되고 멸실되고 나서 종전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게 재축이잖아. 그러니까 재축은 멸실이니까 내 의지가 개입이 돼서 안 돼서. 그래, 내 의지가 개입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옛날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개축이나 정축 같은 경우에는 내 의지가 개입이 철거했으니까 내 의지가 개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라고. 자, 봐봐 이제 문장이 보일 거야. 자,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이나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기존 건물이, 기존에 지은 건물 있죠? 건축지형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지금 안 맞죠? 50하고 40하고 부적합하게 됐다 하더라도 뭐는 된다? 재축하고 대수는 된다니까요. 단, 정축과 개축은 법령의 요건을 갖춰라. 개정된 내용을 충족해라 이 말이란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습니다. 잘하네 이해를. 이해는 전국 최강입니다. 이해를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 네가 설명을 잘한다는 말이잖아. 아이가? 맞아요. 맞아요라는 표현이 됐다 빨리 하고 끝내라 이런 표현. 그런 의도는 아니죠? 아니죠. 설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안 바뀌는 문제로. 큰일 났다 지금. 문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 있잖아. 활성화를 못 시키겠네. 문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래. 그렇지. 됐습니다. 자, 문장 다시 보세요. 이거 기출 지문입니다. 자, 기존의 건물이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지형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됐다 하더라도 종전 용도로 계속 쓸 수는 있어 없어요? 있죠? 종전 용도로 쓰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법령이나 조례 재개정으로 기존 건물이 건축지형 건폐율 용적률이 부적합하게 됐다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 재축은 할 수 있다. 개축을 할 수 있다 이러면요. 네, 그때는 틀린 지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답은 나왔죠? 이 지금 문제, 1번 문제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해석론이 좀 필요한 거라서. 자, 똑같은 문제 또 나옵니다. 국회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구역 상호간의 관계입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법령 똑같이 나왔네요. 또 나왔네. 이제 문제 해석될 거야. 법령이나 조례의 재개정으로 기존 건물이 국회법 시행령에 있는 용도지역, 용도구역 행위 제한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뭐는 가능하더라? 그렇지. 재축은 된다. 보이죠? 이제 문장이. 그 다음에 이번에 용도지역, 용도구역 안에서 도시, 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구역 안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할라 그러면 어디 안에서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만 그렇지 용도구역은 아닙니다. 용도구역에서는 도시공격시설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가와 초중구역 안에서 도시, 군 계획사업은 안 돼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 그래요. 자연녹지지역의 경관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 건축제한은 어디 간다? 개특법으로 간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정의하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중첩이 되면 행위제한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기존의 건물이 법령 조례 재개정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않게 됐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용도가 국토교통부 예기장난바에 따라서 확인이 되면 종전 용도로 쓰는 데는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농업 생산을 위해서 생산 녹지지역에 농림지역을 용도지역이 몇 개 들어옵니까? 2개. 중복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맞죠? 그죠? 그 답은 몇 번? 2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제.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풀어볼 건데, 자, 요거는 약간 응용을 한 거예요, 응용. 자, 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하나 풀어드릴게요. A시에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1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에 600이 있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400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용도지역이 이렇게 잘려 있어요, 지금. 갑이 지을 수 있는 전체 최대 연면적을 줘버렸네요. 얼마로? 1700입니다. 여기서 전체 얼마를 지을 수 있다? 1700을 짓는 겁니다. 연면적을. 조례정하고 있는 일종의 용적률이 얼마냐? 용적률을 물어서 용적률이 얼마냐? 라고 하면서 2종의 용적률을 줬어요. 얼마로? 200으로. 줬죠? 근데 전체가 얼마? 1700이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거. 뭐, X의 값이 바뀌었을 뿐이지, 뭐, 똑같죠, 답 찾는 거는. 아이가? 맞잖아요. 대지 면적의 몇 배? 2배를 하니까 얼마를 쓴다? 800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니까? 전체 면적이 얼마가? 합산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합산하니까 얼마가 나와? 170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돼야 돼? 900이 돼야 될까, 아이가? 근데 대지 면적이 얼마인데? 600.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기 때문에 900을 쓸 수 있을까요? 150이네. 150. 그 답은 150%죠. X의 값만 찾으면 돼요.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똑같은 문제. 요거는 도로변을 따라서 T 모양으로 지정되면 얼마라고 했어요? 660이죠. 근데 똑같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라고 해서 내가 합산. 갑의 토지는 총 500이랍니다. 도로변에 T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 얼마가 있고 400이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얼마가 있답니까? 100이 있답니다. 자, 그림으로 그릴게요. 도로변을 따라서 T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상업지역에 얼마가 있답니까? 이러니까 상업지역에 얼마래요? 400이 있답니다. 400. 그럼 여기는 100이겠네요. 인접한 3종 일반주택에 100이 있답니다. 자, 지을 수 있는 건물에 뭘 물어봤다? 최대 연면적을 물어봤죠. 조례에 따르니까 일반 3종 일반적인 용적률 얼마를 보고 250을 주고 상업적인 용적률 얼마를 주고 있다? 500%를 주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뭐에 빈다? 합산. A에서 쓸 수 있는 연면적은 대지 면적의 몇 배? 2.5배인 250. B는 대지 면적의 몇 배? 5배인 2000제곱미터를 연면적으로 쓰고 있고 전체 연면적은 두 개를 합산하면 2254번이 되겠습니다. 끝. 합산, 이 시험 문제가 지금 안 나온 지가 10년 됐는데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푸시라 이 말입니다. 설명은 제가 충분히 한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면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무슨 평균합니까? 산술 평균이 아니고 무슨 평균? 가중 평균.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전체 대지의 건축 제한하는 사항은 그 대지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이 아니고 얼마 간다? 가장 넓은 대지로 가요. 가장 넓은 대지. 하나의 건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주에 걸쳐 있으면 건물 대지 전부가 아니고 뭐 전부? 방화지구면요. 건물 전부. 대지는 불이 안 탑니다. 에 대해서 방화지구 건물 토지에 관한 규정을, 방화지구 건물에 관한 규정을 정하면 됩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주에 걸쳐 있으면
그죠?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의 면적이 330 이하면 각각이 아니고 뭐란다? 해당 녹지가 330 이하면 어디로 간다? 가장 넓은 대지로 흡수가 돼야 돼요. 다 틀렸죠? 녹지지역의 건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를 지었으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의 일반 규정으로 가서 그 행위자를 추가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특례까지 오늘 싹 다 봤습니다. 문제는 한 개도 안 빠뜨리고 제가 다 봤거든요. 그만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고 나왔을 때 득점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까지를 부드럽게 맞춰줘야지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도 좀 부드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도시공격 시설,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3개 남아있는데 다음 주에는 국회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미리 풀어보실 분들은 국회법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국회법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